네, 벌써 8월도 중순입니다. 이제 8월을 절반 정도 넘기고 있는데요. 하반기 시장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중요 포인트들을 오늘 증권사 센터장하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 센터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보고서를 보니까 올해 코스피 상단을 3,710포인트로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예. 최근에 8월 증시 모습을 보시고도 뭐 변화의 가능성이라든지 아직도 그렇게 전망하시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저희가 그 코스피 지수를 추정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뭐 일단은 바운더리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베이스에서 PER 기준으로 한 12.3배, 그다음에 이제 상단에서 14.2배 정도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14.2배 정도를 적용했을 때가 이제 3,710 정도 됐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이 추정의 근거가 이제 기업의 이익 추정치가 증가하거나 뭐 감소하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그 진행하고 있는 이제 자본시장 진흥 정책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투자 심리 개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밸류에이션에 녹여서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는 뭐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뭐 배당 분리과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 원하는 그 수준하고 실제로 이제 앞으로 이제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차이에 따라서 저희가 베이스로 보는 한 3,300선에서 3,7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는 정도의 세법 개정안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면 아까 말씀하신 PER 기준으로 14배 정도 되는 3,710 정도까지도 상단을 보고 있는데 그 기준에 좀 못 미치게 기대감에 떨어지게 나오면 한 3,300선 정도로 봐야 된다. 네, 아무래도 주시장이라는 것이 그 투자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영향을 줄 걸로 어느 정도는 줄 걸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업들이 장사를 잘해서 기업 이익이 증가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 외로 또 증가하는 여력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변수는 이제 연말까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요. 예. 그렇다면 이른바 저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됐다라고 보십니까? 아직 갈 길이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아직 뭐 갈 길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뭐 PBR 1배가 넘어갔다고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있느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기업 이익이 좋아져서 뭐 그 주가가 오르고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뭐 PBR이 1배가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하고 연관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이 돈을 버는 부분들이 얼마나 주주들에게 돌아가느냐 이런 신뢰의 문제가 결국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정부가 뭐 배당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 그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꽤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이제 그 배당을 하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런 데 쓰는 돈이 한 80% 정도 됩니다. 이게. 근데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올라가야 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뭐 디스카운트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은 이익 내 가지고 자사주 매입 엄청나게 해주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애플이고 주로 이 8, 9월에 많이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금 안 빠지는 것도 사실은 자사주 매입이 늘고 있어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한국의 매력도를 높여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그래도 어쨌든 몇 달간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 주식을 좀 많이 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외국인들이 조금 더 시장에 진입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더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결국에는 그 환율하고 관계가 크죠. 환율하고 관계가 크고요. 사실은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달러 약세가 일단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금리나 이런 것도 연동이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환율이 10원 정도 하락하면 외국인 자금이 과거 트랙 레코드를 보면 한 1조 원 정도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이 이제 뭐 1,300원, 1,380원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연준이 9월하고 12월 달에 뭐 비컨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9월하고 12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환율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뭐 많이 그 빠진다고 보면은 1,300원, 1,310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뭐 최대 8조 원 정도 뭐 추가적으로 이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좀 속도 있게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달러 약세가 좀 나올 테고 그렇게 되면 원하는 반대로 강세, 그러니까 원화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다. 그렇죠. 근데 통상 환경으로 보면 미국에 우리가 관세를 더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환율을 좀 약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원화 약세를 만들어서 수출의 경쟁력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도 하죠. 네네. 그런 상황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아니죠. 저 뭐 과거에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 그런 시도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내수가 급격히 안 좋아지는 바람에 2018년도인가에 중국도 그런 인위적으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별로 재미를 못 봤거든요. 근데 사실 환율 자체를 뭐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내수도 있기 때문에 수출도 있고 내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기울기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주변 환경이 쉽지가 않다. 미국이 눈 크게 뜨고 또 지켜보지 않습니까? 환율 조작국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면 미국에서 이른바 얘기하는 B컷의 가능성, 9월 달에 0.5%포인트까지 내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금리 인하라는 것들이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 거기에 이제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 관세 부분이 물가에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100% 미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 레벨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B컷을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거기에 이제 반면에 최근에 고용 상황은 좀 안 좋아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9월에 선제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는데 B컷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1.5%포인트까지 내려야 된다라고 막, 이건 그냥 일종의 압박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그 뭐 이제 금리 인하 결정에 일단은 좀 압박을 주는 정도의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뭐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 금리 인하가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고용 같은 경우 보면은 굉장히 뭐 추세적으로 좀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질적으로는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이번 9월 달은 선제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는 분명한데 적어도 침체는 막아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금리 인하를 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물가에 대한 예측이 확실하지 않다면은 B컷을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환경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연내 이제 3번 남았지 않습니까? 미국 얘기 저희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이제 FOMC 회의 3번 남았는데 연내에는 한 차례 더, 또는 뭐 베센트 재무장관 얘기로는 1.5%포인트니까 3차례 아니겠습니까? 그 가능성은 어떻게 해요? 실제로 뭐 시장에서는 뭐 3차례까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뭐 물론 이제 물가 레벨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굉장히 변수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현재 수준에서 보면은 한 9월하고 12월 정도 2번 정도의 물가 이제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의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은 이제 뭐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뒷단에 남아 있는 것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시장에서 생각해야 될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뭐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슈가 튀어나올지는 사실은 저희가 뭐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관세 그 자체로 저희들이 접근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상호 관세라는 거는 미국의 세수 증가를 위해서 부과를 하는 거고, 품목별 관세는 뭐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리쇼어링을 좀 노리는 이제 그런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 국내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세에 따라서 이제 생산 단가를 얼마나 생산 단가가 상승이 되고 그거를 가격에 얼마나 전가시킬 거냐라는 부분들이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수익성 훼손에는 여전히 좀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뭐 투자 관점에서 보면 뭐 가격 전가력이, 그러니까 올라가는 만큼 가격에 그냥 반영시킬 수 있는 업종이나 기업 이런 부분에 이제 좀 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이라든지 국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는 조선하고 방산 이런 쪽이 가격 전가력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방산 얘기를 좀 해주셨으니까 그간 시장을 이끈 게 우리 시장에서는 이른바 조방원 섹터인데 최근에 약간 이쪽은 주춤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2차 전지가 또 떠오르고 약간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건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코스피 강세장에서 과거를 들여다보면은 주도주가 쉽게 바뀌진 않습니다. 주도 업종이 쉽게 바뀌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도주라고 주도 업종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센티나 여러 가지 이제 뭐 뉴스플로우나 여러 가지 상황보다는 네. 그 기업의 이제 이익 증가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주도주가 바뀐다라는 부분들은 그 기업의 이익이 한계점에 도달하고 이익이 꺾어지는 관점에서 주도주가 바뀌는 것이지 저희들이 주가가 잠시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네네. 주도주가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산업재 이런 네. 업종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익이 내년까지 계속 좋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도주가 바뀔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이지 예, 이익이 맞습니다. 꺾이기 전까지는 주도주는 안 바뀐다. 예, 예. 그간 시장에서 우리가 봤던 걸 근거로 말씀해 주셨고요. 정부가 이제 소버린 AI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최근에 5개 컨소시엄을 대표팀으로 뽑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국내 대표적인 그 플랫폼 업체들 이른바 네카오에도 관심이 좀 있는데 물론 카카오는 컨소시엄에서 탈락하긴 했습니다만 그쪽은 저희가 어떻게 볼까요? 사실 6월 달에 이제 소버린 AI 정책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네이버 카카오가 그 와중에 이제 뜨거운 관심을 좀 많이 받았고 주가도 크게 움직였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부의 정책 말씀하신 컨소시엄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뭐 그 향후 주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소버린 AI, 그러니까 LLM 사업이라든지 네. GPU 임차 사업 이런 데 다 참여를 하고 참여가 있고요. 되게 네. 되면서 일단은 뭐 센티가 좀 좋아진 상황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임차 사업은 아니지만 GPU 클라우드 뭐 1조 4천 5천 되는 네. 그런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실제적으로 이제 성과가 앞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좀 그 시장의 관심은 좀 되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 시점에서 투자자들한테 투자 전략을 간단하게 조언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번 이제 실적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를 보면은 코스피 내에서 그 헬스케어하고 산업재 섹터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그 이제 해당 섹터 안의 기업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유틸리티하고 뭐 산업재 정도를 빼면은 전반적으로 그 이익 추정치는 소폭이 지금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 대비해서 0.3% 정도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좀 좋은 튼튼한 기업들의 업종에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투자 전략을 이제 그 뭐 좀 네.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이제 그 미국 기업들이 좀 캐펙스 투자 증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 이익 연관성이 높은 국내 이제 산업재 섹터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뭐 산업재는 여기나 저기나 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해당 섹터 내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또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좀 더 그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그 국내 기업들 중에서 이제 캐펙스가 굉장히 큰데 네. 이제 재고 비율이 낮아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 특히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되는데요. 요 기업들이 캐펙스를 증가시키게 되면 여기에 이제 밸류체인에 있는 반도체 장비 부품 네네. 이런 기업들의 이익 증가도 분명히 수반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기업들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움직임하고 연결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여러분들의 전략에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랍니다. 하나증권의 황승택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